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지영 작가의 기억의 정원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 윤상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 위로는 이른 아침에 엷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고향 강릉의 향기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길을 지나던 건 20해도 넘은 일이었다. 그때 그는 젊었고 회사 일에 지쳐 있었으며 아내 영신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나오지 않았다. 아직 괜찮으십니다. 하지만 기억이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중한 기억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내 삶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겠다. 강릉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닷바람에 다른 처마, 뒤뜰의 감나무, 그리고 마루 끝에 놓인 작은 국화 화분. 영신이 마지막까지 손수 가꾸던 꽃이었다. 상호는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천천히 올라섰다. 발밑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멈춰섰다. 탁자 위에 따뜻한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누가 여기 있나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부엌에서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영신이 생전에 끓여주던 그 구수한 냄새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지만 냄비 안에는 아직 따뜻한 찌개가 담겨 있었다. 마치 방금 누군가가 끓여놓고 간 것처럼. 영신아.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날 밤 상호는 찌개를 데워 먹었다. 맛은 정확히 영신이 만들던 그 맛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창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봤다. 겨울을 앞둔 국화가 한 송이 피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아침에는 봉우리였던 꽃이 지금은 활짝 피어 있었다. 그는 마치 그 꽃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다. 기억이 다 사라져도 내 얼굴은 잊지 않을게. 그 순간 정원 저편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상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국화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의 손에 떨어졌다. 며칠 후 서울에서 딸 수진이 내려왔다. 아버지, 왜 병원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요? 수진은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벽지, 낡은 시계, 그리고 주방 한켠에 놓인 찻잔 2개. 하나는 깨져 있었다. 상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이 집이 생각나서 왔다. 공기도 냄새도 다 예전 그대로더구나. 하지만 그의 시선은 딸의 얼굴을 오래 붙잡지 못했다. 영신아, 오늘은 감을 따야겠지? 순간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전 수진이에요. 엄마는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 낡은 우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엄마 우산이에요. 제가 분명히 서울에 가져갔는데. 상호는 조용히 우산을 집어들었다. 손잡이에는 영신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우산천에는 붉은 동백꽃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영신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엄마가 아버지를 보러 온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노트였다. 11월 3일. 오늘도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대답했다. 그리고 찌개가 있었다. 누가 만든 걸까? 영신이일까? 11월 5일. 정원에서 하얀 그림자를 봤다. 영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무섭지 않다. 오히려 그리웠다. 11월 7일. 오늘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누구였지? 얼굴은 선명한데 이름이. 글씨는 점점 흔들렸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정말로 엄마가 아버지 곁에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어나자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탁자 위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된장국, 구운 고등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모두 엄마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였다. 젓가락 2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상호는 정원에서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영신은 여전히 젊고 환했다. 영신이가 만들어줬지. 새벽부터 부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 아버지.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음식의 맛이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건 분명 엄마의 손맛이었다. 그땐 미안했어, 영신아. 일에 치여서 널 외롭게 했지. 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억은 흐릿해지는데 후회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날 오후 수지는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러 나갔다. 혹시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걸 봤는지 물어보려고.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20년 넘게 비어 있었지. 요즘 불이 켜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마을 이장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윤 선생 부인 영신 씨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지.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꼭 밥 차려주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딱 10년 전 11월이야. 바로 이맘때였지.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는 빛이 발해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는 없었다. 상호는 상자를 들어 흔들어 봤다. 안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떼어냈다. 상자 안엔 편지 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윤상호에게. 영신. 그런데 놀라운 건 편지가 모두 봉투에서 꺼내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읽은 것처럼 깨끗하게 펼쳐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한 장 꺼내 펼쳤다. 상호 씨, 당신은 내게 늘 먼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거리를 사랑했어요. 당신이 바쁜 걸 알아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삶에 쫓기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언젠가 당신이 이 정원에서 내 이름을 다시 부를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글을 읽는 동안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루에 앉아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2번째 편지를 펼쳤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도 힘들까봐 참았어요.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당신이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요. 당신이 돌아오면 내가 꼭 곁에 있을게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우는 숨이 막혔다. 영신이 아팠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알았다. 장례식장에서야 뒤늦게 달려갔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다. 세 번째 편지는 달랐다. 종이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듯 선명했다. 상우 씨, 당신이 돌아왔네요.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제가 밥도 해드리고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편지 아래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다. 11월 9일. 상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오늘 쓴 편지였다. 그때 창고 문이 저절로 닫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상우는 돌아봤다. 창고 구석 희미한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 빛 속에 영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하얀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영신아.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빛은 이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붉은 동백꽃 한 송이만 떨어져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생생하게 피어있는 꽃이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갑게 말하던 그 시절의 윤상호. 넌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녀를 잊은 게 아니라 널 미워하는 걸 잊은 거야. 알아, 이제 알아. 내가 가장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어. 꿈속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신이 나타났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여보.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상우는 깨어나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용서해야겠다. 나 자신부터. 11월의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지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다. 여기가 내 마지막 기억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혼자가 아니야. 상우는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있잖아.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원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감나무 잎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상우는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영신아, 오늘은 감이 참 잘 익었더라. 마치 대화하듯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하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정말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따서 드셔요, 여보. 상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감나무 아래 영신이 서 있었다. 이번엔 또렷했다. 희미한 환영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선명했다. 영신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저예요.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돌아오면 곁에 있겠다고. 영신은 감나무에 다가가 감 하나를 땄다. 그리고 상우에게 건넸다. 감은 따뜻했고 실제로 만져졌다. 수진이는 자고 있어요. 우리끼리만의 시간이에요. 영신은 상우 옆에 앉았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손을 잡자 따뜻했다. 미안해, 영신아. 그때 내가 내 곁에 없어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두 사람의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았다.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어? 상우가 물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동안이요. 기억이 사라지면 저도 사라져요. 그럼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절대로. 영신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병은 당신 의지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려고. 그들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물들어갔다. 여보, 하나만 약속해줘요. 뭔데? 수진이를 잘 부탁해요. 그 애도 외로워요. 딸이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자신을 용서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툴렀을 뿐이에요. 고마워, 영신아. 그는 손을 내밀었고 마치 누군가의 손이 그를 잡는 듯 따뜻함이 전해졌다. 이튿날 아침 수진이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밤새 밖에 계셨어요? 응? 아니, 영신이하고 얘기하다가 들어왔지. 수진은 아버지의 어깨에 묻은 눈을 털어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방금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정말로 엄마를 보신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또렷하게. 내 엄마는 여전히 예쁘더라. 며칠이 흘렀다. 상호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다. 이제 수진의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신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했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손길 모든 것이 생생했다. 어느 날 밤 상호는 잠에서 깨어 정원으로 나갔다. 달빛이 환했고 눈이 녹은 자리엔 국화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한겨울인데도 마치 봄이 온 것처럼 영신이 국화밭 앞에 서 있었다. 여보, 올 줄 알았어요. 영신아. 상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당신이 저를 기억할 시간이요.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영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어떻게 돼? 저는 사라져요. 그리고 당신도 평안해질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난 너를 놓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기억에 붙잡혀 있으면 당신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좋아. 내가 있다면. 영신은 그의 품에 안겼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지막 선물을 줄게요. 영신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상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흘러들어왔다. 첫 만남, 30살의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강릉 시내에서 마주친 영신,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 결혼식, 단출했지만 행복했던 그날, 영신이 흰 한복을 입고 걸어 들어오던 순간, 수진이가 태어난 날, 영신이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함께 심었던 감나무, 국화를 심으며 웃던 영신, 밤마다 기다리던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전화.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여보,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알겠어. 넌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네. 항상 곁에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영신의 모습도 점점 투명해졌다. 이제 가야 해요. 조금만 더. 안녕히 계세요, 여보. 그리고 행복하세요. 영신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 흰 국화 한 송이만 남았다. 상호는 그 꽃을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며칠 뒤
수지는 정원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찾았다. 눈이 녹은 자리엔 국화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벤치 위엔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잊히지 않더라. 영신아,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른다. 고마웠어.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이제 나는 편안해. 너도 편안히 쉬렴.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수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했다. 수진아, 잘 지내라. 정원은 이제 평안하단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엄마가 이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상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엔 영신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국화밭을 걸었다. 이제 진짜 함께인 거죠? 상호가 물었다. 네, 이제 영원히요. 영신은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아버지를 깨우러 갔을 때 상호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 수진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원의 국화들이 바람에 일제히 흔들렸다. 마치 춤을 추듯이.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영신의 묘 옆에 상호를 묻었다. 수지는 두 무덤 사이에 국화 화분을 놓았다. 이제 함께 계세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그날 밤 수지는 다시 강릉집으로 돌아왔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집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부엌에서 은은한 보리차 향이 났다.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엄마, 아빠. 수지는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슬픈데 슬프지 않았다. 마치 부모님이 지금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진도 꿈을 꾸었다. 넓은 국화밭에서 젊은 부모님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수진아, 우린 괜찮아. 너도 행복해라.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딸 사랑해.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마. 그들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수지는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거실로 나가보니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하지만 분명 어제까지는 없었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아빠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 늘 바빴고 내 곁에 없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를 사랑했다는 걸. 엄마도 너를 무척 사랑했어. 이제 아빠는 엄마와 함께야. 우린 행복해. 그러니 너도 행복하렴. 이 집은 내게 물려준다. 이곳엔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어. 가끔 와서 정원을 돌봐주렴. 국화를 심어주고 감나무에 물을 주렴.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정원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국화밭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새로운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아빠,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이 정원을. 바람이 불어왔다.
국화 꽃잎이 날려 수진의 손에 떨어졌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정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실루엣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 행복하세요, 엄마 아빠. 정원의 흰 국화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두 영혼이 다시 만나 평안을 찾았다는 신호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랑은 정원에 남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수지는 매달 강릉 집을 찾았다. 정원을 돌보고 꽃을 심고 감나무를 가꾸었다. 신기하게도 집은 항상 따뜻했다. 겨울에도 온기가 돌았고 때때로 보리차 향이 났다. 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수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5살 난 딸 지우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엄마, 여기 꽃 예뻐요.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야. 할머니? 응, 지우 할머니. 하늘에 계셔. 할머니도 꽃 좋아해요? 응, 무척 좋아하셨어. 지우는 국화 한 송이를 꺾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할머니 예쁘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듯 지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부모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랑의 형태로, 바람의 형태로, 꽃의 형태로. 그날 밤 수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밝았다. 아빠, 엄마, 저도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고 국화가 흔들리고 그 속에서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기억의 정원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었다.